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essay writing의 paragraph structure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다른 말로 paragraph structure는 within paragraph의 structure를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paragraph와 paragraph 사이, 즉 전체 paragraph의 structure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within paragraph, 어, introduction paragraph가 있고 body paragraph가 있고 conclusion paragraph가 있고 각각의 paragraph 안에서의 sentence들 있잖아요. individual sentence. 그 sentence 간의 관계, 즉 organization, 구조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첫 번째, relationship, 관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보통 관계라는 것은 관계를 특징 짓는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arent-child relationship, 부모와 아이들 간의 관계. 여러분도 물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도식적으로, 굉장히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관계만 놓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부모님이 있고 그다음에 아이, 특히 신생아, 그다음에 아주 유아적 아이를 생각하면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어, 저기 학년기가 되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 나이까지 아기를 생각하면 부모님이 아기한테 하는 행동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첫 번째가 네, 원시적이긴 하지만 give food,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주죠. 다음에 또 헐벗으면 안 되니까 give clothes, 옷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갈 나이 정년기가 되면 give schooling, 교육을 주죠. 교육을 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여기 보시면 공통적으로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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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주다라는 동사가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사랑도 주시는데 사랑은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abstract, 추상적이어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지만 음식을 주는 give, 주는 행동, 옷을 주는 행동, 다음에 교육을 제공하는 행동은 다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고 또 측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과학적 조사 그러면 측정할 수 있는 행위, 실체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그 관점에서 보면 부모와 어린아이의 관계는 준다라는 동사로 define,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이 relationship이라는 것은 주어와 객체인 목적어 사이에 형성할 수 있는, 즉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동사로 많이 define,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장들 간의 관계, relationship 그러면 동사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수업 목적, lesson objective에서 말씀드렸지만 각 단위, 개별 패러그래프 안에서의 relationship을 갖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오늘 초반부에는 body paragraph, body paragraph 문단에 있는 것을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body paragraph를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 topic sentence가 있죠.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다음에 이 topic sentence가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supporting sentenses가 있고요. 마지막,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각각의 body paragraph 안에서 conclusion, 결론을 짓습니다. concluding sentence, 이 세 가지가 하나의 body paragraph를 구성하는 요소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concluding sentence는 optional,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어쨌건 하나의 body paragraph는 이 세 개의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요소, 이 세 개의 문장들이 in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각각 서로 relationship,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은 지난주 수업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각각의 paragraph, 그 다음에 paragraph 안에 있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리고 필수적으로 있게 되는 그런 문장들, 그죠? 그 문장들 간의
관계들로 묶어진 것을 우리가 step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introduction에서는 general statement과 this statement의 관계, 그 다음에 body에서는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sentence와의 관계, 마지막 conclusion에서는 summary와 final comment 간의 관계, 이 모든 관계 문장들 간의 관계를 우리는 step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으로는 step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많이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부에는 전체 introduction과 conclusion보다는 body paragraph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topic sentence와 supporting sentence 간의 관계를 많이 부각해서 설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topic sentence라는 것은 body paragraph에서 topic sentence라는 것은 그 paragraph 안에서 작자인 내가 어떤 내용을 언급할 거다, 무엇을 말할 거다, 설명할 거라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topic sentence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 topic sentence는 writer뿐만이 아니고 독자들인 reader에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writer는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또는 어떤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미리 독자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독자들은 앞에서 라이터가 그렇게 말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뒤에 나오겠구나 라고 미리 prepared, 준비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다. 그리고 topic sentence, body paragraph 맨 첫 번째 나온 이 topic sentence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topic sentence는요, complete sentence, 완벽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완벽한 문장이란 최소한 한 개의 subject, 주어와 한 개의 verb, 동사로 구성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topic sentence로서 complete sentence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보면 communicating with colleagues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다라는 동사는 있지만 누가 하는지 subject, 주어가 없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동명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incomplete, 불완전한, 완전하지 않은 표현이죠. 그래서 topic sentence가 될 수 없습니다. 즉 말해서 동료들과 의사소통하는 게 뭐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죠. 또 how to improve online social networks, 온라인 소셜 SNS를 개선하는, 발전시키는 방법을 설명하겠다는 건지, 방법이 나빴다고 평가하는 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이것만 갖고는. 즉 메시지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또한 topic sentence로서는 incomplete, 완벽하지 않죠. 탈락. 즉 topic sentence라면 complete sentence가 돼야 된다. 두 번째, topic sentence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야 된다. 아까 주어 동사 말고 첫 번째 뭐라고요? topic,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주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ontrolling idea, 통제하는 아이디어, 한국말은 조금 이상하죠. 뒤에 보면은 설명이 있죠. specific area of discussion,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는지 그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이 토픽 센텐스가 되려면 토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링 아이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걸까요? 샘플을 보면 improving, 아까 나왔던 거 비슷한 표현이에요. improving online social networks can help professionals communicate.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개선한다는 것은 can help professionals communicate. 프로들이 의사소통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아까 봤던 조건, 주어, 동사 다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토픽, 주제와 controlling 아이디어가 뭔지 살펴보면 첫 번째 토픽, 주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것이 어쨌다고요? 이게 프로페셔널들이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이것이 컨트롤링 아이디어에 속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기능, 두 가지의 특징이 만족되어야지
토픽 센텐스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마지막, topic sentence is the most general statement in the paragraph. It does not give any specific details. 패러그래프 안에서는 토픽 센텐스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보면 여기 appropriate, 적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적절한다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하죠. 얼마나 적절해야지 적절하지?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볼까요? English has been influenced by other languages. 영어는 다른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여기 보면 too general. 아까 general 해야 된다고 했는데 too general. 일반적인데 너무 일반적이라는 거죠. 뭘 보고 그러는 거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이 문장을 읽은 독자라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남을 수 있죠. 알겠어.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so what? 그게 어쨌다고. 조금 더 2% 부족한 면이 있다는 거. 그것을 조금 채워주면 좋겠는데 그 2%를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too general. 너무 general하다. 두 번째 예문 볼까요? The slang expression so long is probably a corruption of the Arabic salam. 뜻을 보면 영어에 있어서 속어 표현인 so long, 안녕이라는 표현은 아마도 아랍어의 살람이라는 말의 corruption, 여기서는 부패란 뜻이 아니고 변형, variation을 말합니다. 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솔롱이란 말의 origin, 어원은 아랍어의 살람에서 왔을지도 모른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근데 평가를 too specific, 너무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네. 뭘 보고 너무 구체적이라는 거지? 이 문장을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Gotcha.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no more interested.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내가 언어학자가 아닌데 더는 모르겠네. 그래서 난 관심이 더 안 가네. 그렇기 때문에 too specific. 디테일한 게 반대로 너무 극단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The Arabic origin of many English words is not always obvious. 영어 단어에 많은 영어 단어에서 아랍어의 origin, 어원, 온 그 영향은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즉 항상 분명할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평가를 보면 best, appropriate 한 것이 토픽 센텐스로서 적절한 정도가 최고다. 왜냐하면 이 문장을 읽은 독자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 때는 거죠. Really? 정말? 그래? Tell me more about not always. 항상 그렇지 않다. 즉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해봐봐.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왜냐하면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자로서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의미, 미닝은 알았고, 그러면 조금 더 설명해 볼래? 이런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interest. 아하, 토픽 센텐스로서의 appropriateness, 적절함이라는 것은 일단 meaning making 분명해야 되고, 또 아까 앞에 있던 두 가지 조건이 있었죠, 그죠? 주어 동사 있어야 되고, 다음에 topic과 controlling idea 다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독자들의 마음속에 남는 것이 조금 더 말을 해볼래? interest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유인체까지 있으면은 토픽 센텐스로서는 아주 합격이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시 계속 방금 이 문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질문이 남죠. How appropriate? 그럼 얼마나 적절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에세이를 많이 써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에이, 얼마나 써야지 토픽 센텐스가, 바디 패러그래프에서 토픽 센텐스 얼마나 써줘야지 적절하다고 하는 건가? 적절한가? 이건 양의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not the matter of meaning making, 뜻을 통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But of what message is being delivered.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느냐, 거기에
body paragraph의 토픽로서의 토픽 센텐스의 적절성이 결정된다. 적절한지 아닌지가 결정된다. 결론적으로는 토픽 센텐스 여러분들 쓸 때 body paragraph 맨 첫 번째 오죠. 토픽 센텐스 썼을 때 이런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미닝 메이크는 당연히 되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서 조금 더 연장해서 I got something to tell you. 내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니한테 할 말이 있어. 그 메시지가 담기도록 토픽 센텐스를 쓰라는 거죠. 물론 이런 설명도 아직 여러분들한테는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강의를 와서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모르니까 듣는 것이고 또 이것은 많은 반복 연습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 여러분과 함께 그것이 가능하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다음 body paragraph의 첫 번째인 topic sentence 끝나고 그 다음이 나오는 것들이 topic sentence가 logically true 논리적으로 사실에 관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supporting sentence들이 주주쭉 나오게 됩니다. 그 supporting sentence에 대해서 이번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upporting sentences explain or prove the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는 topic sentence를 설명하거나 혹은 입증한다, 증명한다. 먼저 쉽게 빨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explain 이라는 동사, verb, 그 다음에 prove 라는 동사 두 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supporting sentences, 그죠? 는 topic sentence를 설명하거나 증명한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부모와 아이의 relationship은 뭘로요? give라는 verb로 정의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방금 말한 끝난 토픽 센텐스와 지금 설명할 서포팅 센텐스 둘 사이의 관계입니다. 즉 뭐냐면 서포팅 센텐스는 토픽 센텐스에게 즉 명사형 explanation, 설명을 주고 give하고 또 prove의 명사형 proof 혹은 evidence, 증거를 준다. 토픽 센텐스와 서포팅 센텐스 관계는 뒤에 나오는 이 서포팅 센텐스들이 맨 앞에 있는 토픽 센텐스에게 설명을 하거나 혹은 증명을 해주는 것이 관계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죠? 둘 사이의 관계가 explain 혹은 prove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픽 센텐스를 쓰기는 어떻게 우여곡에 썼어요. 그 다음에 서포팅 센텐스를 써가지고 앞에 있는 토픽 센텐스가 맞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설명을 하거나 증명할 수 있는 문장들이면 전부 다 서포팅 센텐스를 뒤에 한번 쫙 다 써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것, 지난주는 패러그래프들 사이의 관계, 즉 organization이었고 오늘은 각각 한 개의 패러그래프 안에서의 그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는 토픽 센텐스, 다음에 서포팅 센텐스, 마지막에 나올 옵션 상황이긴 하지만 concluding sentence, 이런 개별 문장들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 혹은 organization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student writing is that student writers often fail to support their ideas adequately. student writers, 바로 여러분들, 그죠? their ideas,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서포트한, 여기서 보면 아이디어가 결국엔 처음 나온 토픽 센텐스, 그죠? 서포트는 서포팅 센텐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개를 적절하게 adequately 잘 못한 즉 관계를 잘 못 맺어준다는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많이 안 써봤으니까. 그래서 you need to use specific details to be thorough and convincing. 어떻게 하면은 두 개를 잘 연결을 시켜줄까? relationship을 잘 형성해줄까? 여기 나오잖아요. use specific details. 아주 구체적인 자세한 내용들을 사용을 써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thorough. 철저적은 꼼꼼해지고 convincing. 설득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에세이가. 그러면 토픽 센텐스와 서포팅 센텐스를 잘 연결시키려면 사이사이에 specific detail을 잘 써주고 이렇게 되면은
그 결과로서 여러분들의 에세이가 thorough, 아주 꼼꼼해지고 convincing, 설득력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올 것들이 그러면 supporting sentence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종류가?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examples, facts, statistics, and quotations. 예, 복이라든가 사실이라든가 통계치 혹은 인용문. 이거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예. 이런 것들이 supporting sentence의 종류가 된다는 거죠. supporting sentence를 할 때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opinion과 facts. 의견과 facts. 첫 번째, opinion이라는 subjective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개인 의견은 주관적이다. 원래 에세이라는 것의 기본 기능이 지난주에도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logically true, 논리적으로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자세히 쓰는 것이 에세이의 기본 기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opinion에 보면 주관적이라서 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지 않나요? 예. 예를 들면 women are better communicators than men. 여자가 남자보다 의사소통을 더 잘한다. Smoking is a bad habit. 흡연은 나쁜 습관이다. 위에 두 개도 뭐 controversy, 약간 논란의 소지가 있죠, 그죠? 남자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문장만 갖고서는 객관적인 근거들은 없지 않습니까? 뒤에 있는 smoking is a bad habit, 이것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 실제로 이 문장 안에서만 보면 객관적인 근거, 팩트들은 잘 없죠. 세 번째, English is an easy language to learn. 이건 뭐 더 갈 것도 없이 많은 학생들이 이 문장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문장들은 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지 객관성을 갖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upporting sentence로서 opinion, 지금 supporting sentence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supporting sentence로서 opinion은 조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경우에요? 이렇게 객관성이 떨어지는 혹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는 opinion만 있는 문장들은 supporting sentence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opinion이 acceptable,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는데 academic writing에서는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또 그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교수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개인의 의견을 반드시 필요하라고 수업 중에 리포트라든가 어사이먼트에 여러분 교수님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쓰긴 씁니다. 그런데 시간의 제약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조사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못하고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그냥 어사이먼트 과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세이 관점에서는 그런 의견들은 acceptable,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opinion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주라고요? supported with facts. 여러분들의 opinion을 팩트로서, 사실들로서 보강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at sea level, water boils at 100 degrees Celsius. 해수면에서는 물이 섭씨 100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 과학적 사실이죠. 두 번째, women live longer than men. 여자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길다? 뭐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문장만 갖고는 객관성은 떨어진다. Cigarettes are addictive. 담배는 중독성이 있다. 왜냐하면 하고 뒤에 뭐 과학적 실험 결과라든가 그런 것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더 이상의 팩트는 필요가 없죠. 이거 자체가 팩트니까. 하지만 나머지 두 개 문장은 팩트, 즉 사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보강해 주는 것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examples, statistics, and quotation, 보기, 통계치, 그 다음에 인용문 같은 것을 제공을 해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body paragraph에서의 마지막 요소인 concluding sentence, 결론 짓는 결론 문장. 여러분 여기서 혼돈하지 마세요.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각각의 paragraph에서 문단으로서의 conclusion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있는 body paragraph의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topic sentence, 방금 끝낸 supporting sentences,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요소로서 body paragraph를 형성하는 요소로서의 concluding sentence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기능을 하냐면 있지 않습니까? signal the end. body paragraph가 끝나간다 라는 시그널,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by summarizing. 이때까지 쭉 이야기했던 거, body paragraph 앞에서 topic에서부터 supporting sentence까지 쭉 이야기했던 것을 summarize, 요점 정리를 해서 주거나 아니면 paraphrase the topic sentence. 맨 첫 번째 나오던 topic sentence를 paraphrase 해주라. paraphrase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용은 똑같은데 어휘를 다른 어휘를 쓰거나 아니면 문법을 다른 문법을 사용해서 전혀 다른 문장인 것처럼. 왜냐하면 토픽 센텐스를 똑같이 복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표절이 되어버리니까. 네. 그래서 서머리를 제공하거나 패러프레이즈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바디 패러프가 끝난다는 시그널, 신호를 제공해 주라는 거죠. 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필수 항목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 패러그래프에서 concluding sentence를 쓰실 때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Never, 그죠? Introduce a new idea. concluding sentence를 할 때 concluding sentence라는 말 그대로 결론 짓고 끝내는 문장입니다. 하나의 body paragraph를. 근데 여기서 new idea가 나오면 독자들은 헷갈린다는 거죠.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그러면서 기다리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new idea 제공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supporting sentence, 왜냐면 new idea가 되면 또 하나의 topic sentence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body paragraph에서는 반드시 한 개의 topic sentence만 다루고 그 뒤로 supporting sentence와 이렇게 concluding sentence가 나오는 거지, concluding sentence에 또 하나의 new idea가 나오면 또 topic sentence가 꼬리에 그치질 않게 됩니다. run only 돼버리는 거죠. 그것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In conclusion, we now have a greater variety of greeting cards to choose from, but they're also becoming very expensive. 첫 번째 문장에 보면 greeting cards, 연하장, 우리가 선택한 연하장의 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된다. 선택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라는 것이 in conclusion, concluding sentence에 저기 시그널까지 썼네요.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걸로 끝낸 건데, but 해놓고 또 시작하죠. They are also becoming very expensive. 자꾸 비싸지가 않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지금 I'm about to finish the reading. 나 지금 읽기 다 끝날라 그러는데 but is the writer adding another topic? 이 사람이 또 다른 토픽을 또 쓰나? 토픽 센텐스가 또 있나? 헷갈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냐면 지난 두 학기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 실수를 많이 저지르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독자의 포커스도, 독자의 시선, 독자의 초점도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니지 해주셔야 돼요. 쓸데없이 concluding sentence, 또 하나 생각났다고 해가지고 concluding sentence 끝내야 되는데 또 new idea를 해버리면 독자의 포커스, 시선이, 초점이 자꾸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표현적인 부분인데요. concluding sentence 쓸 때 끝난다는 시그널을 쓰라 그랬죠. 그걸로 먼저 시작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comma로 쉼표를 붙이는 표현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n brief 혹은 in conclusion. 여러분 많이 본 표현들. indeed, in short, finally, lastly, therefore, thus, to sum. 이것들이 concluding sentence, 하나의 body paragraph가 끝난다는 시그널, 신호가 되는데 이 표현을 쓰고 나면 반드시 뒤에 카마, 쉼표를 붙여주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종류는 쉼표를 붙이지 않는 표현들. 대부분 하나의 문장을, 앞에 부분은
부사 혹은 전치사 구였는데 여기서는 문장으로 됩니다. The evidence suggests that. 증거가 의미하는 바를 보면 증거가 제시하는 바는 혹은 these examples show that. 이 보기들이 말하는 것은 보기들이 표현하는 바를 의하면 또는 we can see that. 우리는 이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문장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concluding sentence의 시그널들은 쉼표가 당연히 필요 없죠. 문장이니까. 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 이제 앞에서 concluding sentence까지 하나의 body paragraph 이루는 세 가지여서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s, concluding sentence에 대해서 설명이 다 끝났고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하나의 body paragraph 이런 것이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 concluding sentence입니까? 이것들이 어떤 relationship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실제 도식화를 통해서. 지금 여기 있는 예문은 제목도 좀 재밌죠? Communication styles that don't communicate. 소통이 안 되는 의사소통 스타일들. 이 예문은 여러분 교재에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 하에 만들어진 body paragraph예요. introduction이나 conclusion paragraph가 아니고 body paragraph가 각각의 sentence들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고 각각이 어떤 relationship, 관계인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body paragraph니까 당연히 첫 번째가 topic sentence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이 supporting sentences.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맨 마지막이 in short로 시작하는 이 문장, 네, 이게 concluding sentence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부 다 색깔 표시를 해놨습니다.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문장들이라는 거죠. 첫 번째, studies show that certain styles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re less effective than others. 연구에 의하면 대인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들보다 less effective, 효과가 좀 떨어진다. 효과 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당연히 topic sentence. 아까 말씀드리지만 각각의 문장들 앞뒤로 하나의 relationship을 가진다. 그리고 그 relationship은 뭘로 표현된다? verb, 동사로 표현된다고 했죠. 그래서 topic sentence를 중심으로 뒤에 나오는 문장들이 supporting sentence들이 전부 다 topic sentence의 어떤 행동을 하겠죠. 동사로. 그래서 topic sentence가 계속 반복되므로 앞으로는 ts라고만 표시해 놓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supporting sentence. detailing the ts. ts를 디테일한다. 디테일을 제공한다는 뜻이죠. giving the detailing to the ts 이 말입니다. 즉, 첫 번째 supporting sentence 그룹들은 앞에 있는 topic sentence에 대해서 디테일을 제공하는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on one hand, an aggressive style 쭉 해서 여기 보면 디테일이 aggressive한 communication style과 passive한 communication style 두 개가 있죠. 효과가 좀 떨어지는 공격적인 communication style과 passive한 communication style 두 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은 aggressive style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어떤 결과를 하면 disrespectful manner, expressing anger, trying to dominate the conversation. aggressive한 것들은 이러한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making point, 어떤 영향이 있는지 making points,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 현실 세계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ggressive,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의 현실적인 보기. 그죠? exemplifying이 example을 제공한다는 그런 동사죠. 그 다음에 presenting the consequences.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동적인 passive한 communication 스타일에서 다시 making points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예를 제공하고 마지막 이 paragraph의 concluding sentenc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body paragraph 안에 이 많은 문장들이 topic sentence를 중심으로 각각 이러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writing assignment에서 이 모델을 제공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의 스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각각 연관을 맺고 있는 센텐스들. 그래서 이 스텝들은 어떤 에세이를 쓰는지 에세이 타입에 따라서 바뀌기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프로세스 에세이를 쓰느냐, 그다음에 comparison contrast 에세이를 쓰느냐, 혹은 argumentative 에세이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순서는 바뀌거나 혹은 내용이 빠지거나 첨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들을 다시 크게 구분하면 첫 번째가 topic sentence죠, 그죠? 그 나머지 뒤에 나오는 것들이 supporting sentences, 마지막이 concluding sentence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paragraph, 특히 여기서는 body paragraph를 중심으로 body paragraph에는 세 가지 요소,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 그 다음에 concluding sentence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문장들이 서로 간에 어떤 relationship을 가지는지 그것을 우리가 설명했고요. 그리고 실제 샘플 예문을 가지고 우리가 각각을 나눠보는, 이름을 붙여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네, 교재 설명은 여기까지 끝났고, 여기서 지금까지 한 것은 계속 그래도 관념적인 내용이고 문장만 갖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주 수업처럼 시각적으로 다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설명을 하면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데, 에세이의 기본 기능이 여러분들의 논리적인 의견, 여러분의 의견들이 논리적으로 맞다, true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에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달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3 parts. basic function 여기 있고요. 에세이의 세 가지 파트, introduction 파트가 있고, body 1, 2, 3에 해당하는 파트가 있고, 그다음 마지막 conclusion 파트. 이 세 개의 파트를 가동을 시켜서 에세이의 기본 목적인 여러분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사실이라고 입증하는 그 기능이 충족된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 3개는 각각의 또 기능이 있죠, 그죠?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에세이 주제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담긴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바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발전시키는 거죠. 더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죠. prove. 특히 이 증명 단계에서 많은 supporting sentence들이 동원이 됐죠. 다음 마지막으로 conclusion에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이 logically true, 논리적으로 맞다, 논리적으로 사실하다, 논리적으로 진실이다 라는 것을 독자들한테 피력을 하죠. 그리고 각각의 패러그래프 안에 이렇게 스텝이라고 하는 개개의 센텐스들이 각각 한 개의 패러그래프를 이루는데, 그 센텐스들이 무작위로 나열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introduction 같은 경우에 general statement, thesis statement, body 같은 경우에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topic sentence, supporting sentence들,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여기다 concluding sentence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conclusion paragraph 가서 summary, final comment. 이러한 순서들로 relationship, 관계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관계에 의해서 나열된 문장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step 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강의에서 마지막에 가면 예문으로 이 스텝들을 분석하는 훈련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교재를 통해서 설명할 때는 바디 패러그래프만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인트로덕션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갖고 이 스텝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제가 작성한 미니 에세이를 갖고 한번 우리가 설명하고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body paragraph 뿐만이 아니고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paragraph 세 개를 다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에세이는 제가 만든 미니 에세이인데 제목은 Is the workplace communication alright? 직장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대로 괜찮은가? 아까 소개했던 교재 5쪽에 나오는 그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의사소통 방식 그걸 갖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가 조금 더 다르게 작성을 해본 것입니다. Introduction paragraphs 맨 첫 번째 나오는 것으로서 step 첫 번째 step background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까요? background의 기능은 첫 번째 그 subject essay 전체에서 그 subject 그 주제가 generally important 일반적으로 여기서 general이란 일반적이란 말은 뭔지 특정 소수가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필요하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그 기능이라는 거죠. background. 그래서 제가 만든 에세이의 예문을 보면 As people begin their professional career out of school, they feel the increasing need for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within the workplace. 사람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그들의 직장 경력을 시작할 때 직장 내에서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방법의 필요성을 아주 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다. 네. 이것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background, 배경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배경 설명 목적은 이 주제로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라는 거죠. 그 다음 introduction paragraph에서 두 번째 step recent trend, 최근의 트렌드, 추이. recent trend는 왜 말을 해주냐면은 맨 앞에 background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최근의 상황을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more focused, 더 초점을 맞춘다, 더 흥미를 느낀다는 거죠. 예문을 볼까요? However, global news media have reported that many corporate employees experienced communication problems in their offices. 글로벌 뉴스 미디어, 글로벌 뉴스 신문을 보면 많은 직장인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혹은 사무실에서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요즘은 더 하다는 얘기죠. 정도가 더 세졌다. 그 중요한 정도가. 그것이 recent trend라는 이 스텝의 목적입니다. 다음 introduction paragraph의 마지막,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온다 했죠. thesis statement, 주제문. 이 주제문의 가장 다른 기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여기에 여러분들의 의견 혹은 방향을 피력하는 거죠. 예문을 보면 In this regard, 이런 관점에서 studies show that the aggressive, passive, and deceitful communication style were causing problems in the workplace. 직장 내에서 공격적이거나 수동적이거나 혹은 기만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많은 문제를 조장하고 있더라. 이 말하는 것은 그럼 뒤에 나오는 body paragraph에서는 이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문제 많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프리뷰,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기능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문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opinion, 나의 의견이라는 거죠. 다음에 body. 앞에까지 introduction paragraph는 끝났고 이제 두 번째 파트인 body paragraph. 여기서 body paragraph 3개가 1, 2, 3겠지만 한 개만 미니 에세이니까 한 개만 보여드립니다. body paragraph에서 첫 번째는 어떤 스텝으로 시작한다고요? topic sentence. 그죠? topic sentence 개개의 body paragraph의 주제. 에세이 전체의 주제가 아니고 각각 body paragraph의 주제가 맨 첫 번째 나옵니다. topic sentence는 즉 introduction paragraph에 있는 thesis statement가 body 1, 2, 3 paragraph에서 각각의 topic sentence 1, 2, 3로
세 개로 쪼개진다고 그랬잖아요. 쪼개진 이유는 바로 이것. thesis statement를 introduction의 thesis statement를 the deeper discussion, 더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topic sentence를 사용하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볼까요? First, the aggressive communication style contributes to hurting other employees' feelings and discouraging their active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첫 번째로 공격적인 첫 번째 body paragraph 1에서는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요. 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다른 동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혹은 그들의 그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discourage, 침체시키는, 억누르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body paragraph의 두 번째 스텝, detailing. 아까 topic sentence를 갖고 detail, 더 디테일을 제공한다는 거죠. 여기서 기능은 뭐냐면 definition. topic sentence의 definition. topic sentence가 aggressive communication style, 공격적인 communication style. 그러면 어떤 것을 공격적인 aggressive communication style 한지 그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It includes speaking harsh words, expressing hostility, and interrupting other people's speech. 공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란 harsh word, 심한 말, 아주 나쁜 말을 하거나 expressing hostility, 적개심을 표현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것을 중단시키는 이런 것들을 aggressive communication style이라고 한다. 즉 definition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 body paragraph의 세 번째 스텝, example. example은 이겁니다. topic sentence가 처음에 제시될 때는 컨셉트 형식으로 개념, 추상적일 수도 있죠. 이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실현되는지, 어떻게 현실적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역할이라는 것이 세 번째 스텝인 example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예문을 보면 For example, an ambitious employee can dominate the conversation during a meeting, making other people's opinions look useless. 아주 욕심 많고 일 욕심 많고 또 성취욕이 강한 종업원들 같은 경우에 회의 도중에 conversation, 대화를 자기가 다 장악해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topic sentence and aggressive communication 스타일이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 body paragraph의 마지막 스텝인 concluding sentence. 그 결과가 그런 topic sentence가 현실 세계에 갖고 올 결과 무엇을 남기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concluding sentence라는 거죠. 예문에 보면 Consequently, the aggressive communication style might delay the process of decision making or lead the company to a wrong decision. aggressive communication 스타일을 방치해두면 회사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의사결정 과정이 지연되거나 혹은 회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body paragraph가 완성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 paragraph인 conclusion paragraph. 첫 번째 스텝인 summary. summary는 이때까지 body paragraph 앞에 있던 body paragraph에서 나눈 body 1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서 미니 에세이니까 한 개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일반적으로 body paragraph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논의된 모든 것들을 요점 정리를 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In summary, the aggressive, passive, and deceitful communication style has a very negative influence on not only the individual employees but also the business corporations. 이 세 가지 바람직하지 못한 직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은 개개인한테 뿐만이 아니고 회사 전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서머리를 제공합니다. 다음에 conclusion paragraph의 두 번째 스텝, recommendation. 추천 혹은 제안. 문제가 있죠. 세 가지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이. 거기에 대해서 solution, 해결을 책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recommended step의 기능입니다. It is recommended that the business corporation should improve the employees' communication skills by implementing internal programs such as counseling and assessment.
회사는 카운슬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조사, 서베이, 설문이나 그런 평가를 통해 가지고 내부 프로그램을 작동시킴으로써 실행함으로써 이런 종업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해결책이 카운슬링이나 어세스먼트 같은 거죠. 내부 프로그램, 인터널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라. 이것이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conclusion paragraph의 마지막 스텝, prediction, 예측. 예측은 뭐냐면 앞서 있는 recommendation 스텝에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해결책을 보는 사람이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솔루션의 효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면 어떠한 benefit, 혜택이 있을 거다. 이런 효과를 말해줘야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독자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Those programs will be vital in the future workplace where the individual employees work under the increasing stresses and the pressure of improving their performance according to various business situations. 앞으로 미래에는 비즈니스 상황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에서 직장인들은 항상 스트레스가 더 증가하게 되고 또 이 가운데 자기들의 업무 성과를 더 올려야 되는, 개선해야 되는 그런 압박에 시달리게 됨으로써 미래 직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 즉 커뮤니케이션, 종업원들의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개발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굉장히 예측이 솔루션을 채택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제공이 되죠. 이것을 지난주 했던 것처럼 전체 텍스트를 다 집어넣고 시각적으로 패러그래프를 구분하고 각 패러그래프마다 스텝을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introduction이죠. 두 번째 body, 그다음에 introduction에서 스텝을 보면 첫 번째가 background, 두 번째가 recent trend, 마지막으로 this statement가 마지막에 오죠. 네. 다음 두 번째 body paragraph의 첫 번째는 뭐가 오죠? body paragraph의 첫 번째 스텝은 네, topic sentence. 이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준 디테일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샘플, 보기, example,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concluding sentence가 제공이 됐고, 다음에 마지막 conclusion paragraph의 첫 번째 스텝은 뭐였죠? summary. 그렇죠? 앞에 있던 body paragraph 논의됐던 걸 다시 한번 요약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 해결책 제시, recommendation, 제안이죠. 마지막 그것이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해줘야 되죠. prediction. 이렇게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를 제거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이 사실은 수업 이 포커스의 초점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패러그래프 각각의 패러그래프가 다 어우러져서 전체적인 오거나이제이션 구성 혹은 구조를 본 반면에 오늘은 각 단위 한 개 개별 패러그래프 안에서 그 패러그래프에 이루는 센텐스들 이제 특별한 관계로 이루어졌다 해도 그랬죠. 스텝이라고 부른다 그랬고 그 관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이 다시 전체 패러그래프들과 또 어떤 관계를 가지고 다음에 오거나이제이션 구조를 이루는지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패러그래프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중간에 body는 다시 body 1, 2, 3 나누죠. 첫 번째 introduction paragraph 안에서의 sentence들, 즉 스텝들은 background, recent trend, thesis statement 세 가지 문장 종류 혹은 스텝이 introduction이라는 하나의 개별 패러그래프를 구성을 했고요. body 1, 2, 3에서 각각의 body는 그 이루는 구성 요소인 스텝들이 첫 번째 topic sentence, detailing, example, consequence. 그 다음 마지막 패러그래프인 conclusion에서는 스텝들이 summary, recommendation, prediction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ntroduction, body, conclusion 131 하나, 세 개, 하나 이 5개의 패러그래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는 이 스텝들은 지금 보여드린 스텝들은 제가 보여드린 미니 에세이 샘플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적용되는 스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부분 에세이 타입, 이게 프로세스 에세이냐, 그 다음에 comparison contrast 에세이냐, 혹은 argumentative 에세이냐 따라서 이 스텝들은 마구 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것도 하나의 모델이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실제 쓰다 보면 교수님이 쓰는 거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타입을 써보고, 그다음에 보통 두 번째 에세이 타입인 comparison contrast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의 스타일이 나오기 시작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부를 버리고 자기들만의 스텝을 끼워넣거나 완전히 overhaul 다 새로 뒤집어 가지고 자기 걸로 완전히 다 바꿔버리는 그런 학생도 있고요. 이제 물론 이렇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가 보이는 것이죠. 제가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보여드리는 혹은 제안하는 이런 모델을 적용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점점 여러분이 익숙하게 되면 자신들의 스타일로 바꾸는 그 트랜지션 되는 그 과정을 겪으면 굉장히 긍정적인 강의 결과가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앞서서 설명했던 이 하나의 body paragraph 안에서 그 topic sentence와 그 뒤에 나오는 센텐스 간의 relationship을 전부 다 이렇게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새로운 주제를 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패러그래프만, 전체가 아니고 지난번 프리테스트 때는 전체 에세이 정도의 사이즈로 여러분 작성했다면 이번에 하나의 그 중에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만, 뭐 많아봐야 한 150 단어 정도, 그 정도 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그 MS 워드에다가 오른쪽에다가 그 검토란에 보면은 그 저기 주석 달아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각각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렇게 쓰면 이 부분을 또 각각 표시해서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좀 자세하게 워드에다 제가 템플릿을 작성을 해서 줄 테니까 그걸 보고 과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에세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거니제이션에 집중하게 되면 나머지 세 가지 부분은 상당히 수월하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10몇 주의 강의는,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룹 액티비티를 하든지 그다음에 혼자서 집에서 라이팅 어사이먼트 작성하든지 간에 이 오거니제이션, 즉 에세이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린 것, 그것을 상기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자꾸 문장을 고르고 어휘를 골라서 작성하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논리적인 응집성하고 연관성이 계속해서 발전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프로세스 라이팅을 실제로 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수업에서 할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